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캡스톤 디자인 외식 창업 실무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수 이승호입니다. 자, 오늘 저희 9월 이제 5주차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 일단 복습하고 우리 이제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때 아이템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 마무리를 좀 하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하면서 특히 아이템 선정할 때 꼭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고객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 것 같아요. 사례 두 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 계획과 관련되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제가 한번 잡아드릴 거고요.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이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설명을 오늘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통해서 사업계획 안에서 이제 담겨져야 될 내용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이제 소과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미리 좀 해야 될 그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저희가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네. 음, 자, 제 얼굴은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줌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녹화해 가지고 오늘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주차 복습을 할 텐데요. 일단 제 얼굴을 좀 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끄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그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제가 그 시장 경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트렌드는 이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거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 경제가 세계 경제, 그 다음에 한국 경제로 또 한국 경제에서 한국 경제 안에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지출 뭐 이런 것들이 또 외식 시장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은 또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트렌드의 변화를 이끌어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우리 소비자들까지 미치는 사실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2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내다봤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빨리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그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벌어지자마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한 달부터 영향을 굉장히 미쳤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거의 6개월이 이제 다 됐죠. 다 됐는데 조금 잠잠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특히 이제 외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가공할 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수업이 이제 어느 정도 후반부에 접어들면 이런 데이터들이 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 시장의 트렌드나 시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 중간중간에 계속 모니터링을 현장 나가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특수 업종이죠. 그 제가 이제 좀 그쪽 일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서 커피 분야인데 이 커피 분야의 현재 시장들 특히 오프라인 매장 시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점검을 했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그런 얘기들을 설명을 좀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김영란법 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이제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 그때 했었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1인당 3만 원 그 이상의 접대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한 법의 규정들을 강력하게 만들면서 이제 그런 법의 규정들이 외식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줬는가, 이제 그 매출의 감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특히 이제 그 고급 그 이제 가격대 고급 식당들 높은 가격대의 고급 식당들 뭐 일식집이 특히 타격을 많이 받았고 고깃집
뭐 중식 레스토랑도 고급 중식 레스토랑 이런 데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창업 트렌드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장을 보는 그런 시야를 키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했었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대담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 크게 시장을 볼 때 의미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책들이 과연 이제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책들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볼 때, 그 다음에 이런 프랜차이즈 순위를 뭐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느냐 봤을 때는 제가 설명한 거는 다 광고판이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자료를 가지고 뭐 키워드 변화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한테 쫙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 트렌드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트렌드 변화가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는 이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과거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 이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결국 결과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조사하고 나서 이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고 이제 제가 그냥 4차 산업혁명 외식시장이 주는 변화에 대해서 제가 그냥 따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뭐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 2020년도 키워드는 뭐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정부가 이런 외식 트렌드가 이어질 거다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부연 설명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외식시장 변화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의 외식시장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장 변화를 어떻게 읽을지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커머스 새벽 배송 시장들이 굉장히 이제 팽창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쿠팡, 로켓프레시, 마켓컬리, 뭐 헬로네이처, SSG 이제 쓱닷컴이 SSG죠. 롯데 쇼핑 이런 데들도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에 다 뛰어들었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훨씬 더 그 부각되고 있는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배달앱 시장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배달앱들, 배달앱인 요기요, 뭐 배달통 이런 것들은 다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회사가 이 회사를 다 먹어버렸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한테 좀 잠깐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통한 시장 정보 획득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참고만 해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박람회를 통해서 주로 광고가 많이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시장이 곧 포화될 예정이다. 포화될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 막 시작되는 시장에 대한 진입은 절대 금물이고 이 트렌드를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업종을 선택을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식 시장은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고 보면 6개월마다 이제 트렌드가 이 변한다. 최근 외식 트렌드를 보면 그 다음에 트렌드를 만드는 건 산업과 이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고요. 정부 보고서 자료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막 이렇게 막 이게 트렌드야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과열, 이제 과열 조짐이 있다. 과열 조짐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런 시장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트렌드를 읽고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기 위한 기초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설명해드렸던 자료가 이제 외식 창업과 관련되는 준비에 대한 12단계 설명을 했었고, 이제 그때 이제 외식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업종과 아이템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렸었죠. 그 단계별로 이제 창업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 업종과 아이템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게 잘못되면 이게 암만 잘 돼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업종과 아이템 선택을 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서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아이템 선택이 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아이템을 보는 눈, 그러니까 시장 정보들을 통해서 아이템을 보는 눈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검색을 통한 시장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뭐 구글을 이용하는 게 좋다. 그다음 박람회를 통한 창업 정보 수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관련 사이트에서 정보 없는 것,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이런 데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뭐 기타 이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보고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 행간 안에서 시장 변화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제 소비를 주도하는 게 20대, 30대들이 주로 관심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아이템이나 뭔가 업종 선택을 할 때는 이 가장 소비를 주도하는 20대, 30대 관심사를 잘 읽어서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나만의 유망 아이템을 그러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현명한 업종 선택, 아이템 선택을 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업종들 중에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어떤 업종을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경험, 기술, 관심, 취미,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내게 맞는 업종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냉정하게 시장을 좀 분석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장기적 성공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럼 시장성, 성장 확장성, 경쟁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거냐, 이런 이제 고민들 안에서 내가 이제 취미나 관심사나 좋아하는 것들이 아이템이 되면 좋은데 이게 시장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아이템은 뭐 어떤 아이템이었냐. 결국 이제 유망 아이템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8가지 팩트를 놓고 나의 유망 아이템이 뭔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이게 이 유망 아이템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 있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이템 선정할 때 이제 체크 포인트들, 이런 6가지 정도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었고, 내가 좀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갈 수 있는 아이템, 길고 오래 갈 수 있는 아이템, 빠르게 어떤 성과를 얻는 것보다는 길고 오래가는 아이템에 주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나 성격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거에 맞는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내가 성공적으로 뭔가 창업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단 출발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의 체크리스트, 상품과 서비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항들을 고민하고 체크해 봐야 될지를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이제 시장성 분석. 어떤 사항들을 통해서 내가 시장성을 한번 분석해 볼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상권 입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창업 아이템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소비자들한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드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고요. 오늘 이제 5주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업종과 아이템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상권 분석 시스템 활용하는 거. 이 여러분들이 업종하고 아이템을 선택하고 나서 이것들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는 이 유효성이 이 상권 입지에 있는지 없는지,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창업할 때는 특정한 지역에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내지 않는 경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낼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상권 구묘, 접근성, 잠재 규모, 전망,
통계학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이제 시스템 안에서 인구, 연령대, 소득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경쟁 점포 입지 현황하고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또 이제 인허가사항이나 법적 규제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검토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가 그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가지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여러 아이템들을 놓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럴 때 과연 내가 이 업종별 아이템의 수익성 조사와 분석을 하는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이제 완성하는 거를 한번 저희가 이제 해볼 텐데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이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이제 자금을 통해서 창업을 했을 때 내가 매출을 얼마나 올리면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사업 타당성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업종별 아이템들을 내가 고민하고 결정을 했더라도 이 사업계획 분석을 통해서 정말 최종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사실 검토 대상에서도 사업이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컨설팅 하다가 이제 중단하셨던 분도 결국은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아이템만 딱 정해가지고 이제 남들이 좀 과거에 잘했던 뭔가를 하나 보고 와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걸 무조건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이제 컨설팅을 해달라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장성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들였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정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본인이 이미 이제 뭐 상권까지 다 이렇게 알아갖고 온 거예요. 여기다 하겠다고.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제가 과제를 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결국 이제 그 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포기를 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특히 지금같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섣불리 뭔가 이 이제 사업을 내가 급하다고 벌리면 정말 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이렇게 따져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는 이유는요, 바로 그런 목적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들을 차근차근 해보다 보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여러분들이 결과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신중하게 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이제 그 기획력 같은 게 생깁니다. 보는 시야도 분명히 생기고 저희는 이제 이 학기가 끝날 때 이제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야를 가지고 이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게 이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좀 이제 수업과 다른 내용을 조금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좀 의미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예. 자, 그럼 창업 아이템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관심사가 뭐냐? 문제 인식,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아이템에 대한 출발점이 되겠죠. 그리고 관련 정보들을 제가 수집하라고 그랬죠. 시장 정보들 특히 많은 정보일수록 좋습니다. 많은 정보가 아이템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질을 높이는 거죠. 질을.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놓고 내가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뭐 메뉴, 브랜드 컨셉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토대로 분석을 통해서 사업화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제 아이디어, 메뉴, 브랜드 컨셉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이 기초 작업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분석하고 사업 개발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개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가능성을 평가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낙관적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창업을 시켜야지만 내가 컨설팅 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창업 컨설턴트 잘못 만나면 그 사람들 이제 무조건 창업을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2단계에서 사업계획서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게 이제 검증이 가능해요. 그 안에서. 예. 그래서 뭐 창업 가능력, 그다음에 상품성, 경쟁의, 이제 상품 가능력이라는 건 이제 내가 충분히 이게 창업이 가능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시장성, 수익성, 성장성, 필요 자원의 운용 여부 이런 것들을 이 검증 과정 안에서 다 따져보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예상 위험 요인을 점검해보고 이 대비책과 이제 함께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최종적인 점검, 시장 점검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템 개발이 끝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아이템이 성공 가능한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만의 유망 아이템은 뭐냐? 우리가 그 유망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려면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 성격,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거에 따라서 관리의 편의성이 담보돼야 돼요. 관리의 편의성. 그러고 나서 자 유행을 좀 안 타면 좋겠죠. 유행 타면 어떻게 될까요? 유행 타면 금방 망가지겠죠. 그래서 유행 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속적인 높은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회전율도 높게 가져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성이 확보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업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시스템화가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수기가 별로 없어야 돼요. 1년 중에 영업할 수 있는 날짜가 많아야 되는 거죠. 계절성 있는 걸 하게 되면 뭐 여름에 장사를 못 한다든지, 그다음에 겨울에 아예 장사를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내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학교 근처에 들어간다 그러면 방학 때 장사를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반복 구매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주 방문해 주는 겁니다. 단골이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와서 주기적으로 와서 이걸 구매를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메뉴 개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한 가지 메뉴만 잘해도 돼요. 그렇지만 어떤 이제 사업 구조냐에 따라서 이 신메뉴가 꼭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것 안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될 게 뭐냐면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 전략 상품. 자, 요즘에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홍대나 뭐 성수동이나 이런 데 카페 같은 데 가면 그 집이 시그니처 메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굉장히 유명한 메뉴가 있죠. 그 메뉴를 사람들이 거기 가는 이유는 그 메뉴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공간도 있지만 그 집에 가면 뭐가 맛있어. 자, 요즘에 밀크티 뭐 유행을 한동안 했었는데 그 집 가면 이 밀크티가 엄청 맛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시그니처 상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그 유망 아이템 선별과 시그니처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유망 아이템 선별할 때는 이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이템을 선정을 할 때 혹시 이런 것들인지 아닌지를 꼭 이제 그 고민을 해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트렌드가 짧은 상품과 서비스는 절대 안 됩니다. 유행 타는 업종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게 검증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한 번도 팔리지 않은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잘못 들어가면 테스트를 철저한 검증을 안 해보고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런 경우들, 그런 이제 무모한 시도했다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이제 해서 망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품 개발이 쉽지 않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뭔가 그 이제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아이템을 내가 이제 확장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성이나 방학타는 업종 절대 안 된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수요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한 번 구매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이템들은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고객들이 반복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업 후 경상비용 지출이 많은 업종이 뭐냐면 이게 비용 구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출이 막 나는데 이게 매출이 나면 수익이 나줘야 되는데 지출이 계속 많은 거예요. 특히 뭐 재료비가 굉장히 심하게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포장 비용을 많이 써가지고 뭐 이제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좀 지나치게 많이 든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이제 입지하고 상권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게 매출은 좋고 손님은 많은데 돈이 하나도 안 남아. 임대료로 다 관리비로 싹 다 나가버려.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됩니다. 특히 제가 이런 분들을 사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요. 왜냐하면 객단가가 낮아. 1인당 판매 금액이 낮은데 우리가 볼 때는 장사는 굉장히 잘 되는데 거기 임대료를 계속 올려가지고 임대료 엄청 높은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홍석천 그 셰프가 우리 뭐라 그래야 되지 이분을 종합연예인이라 그래야 되나? 홍석천 셰프가 본인이 갖고 있던 마지막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태원에서. 근데 그 가게가 이분이 거기서 처음 개업할 때는 임대료가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가세까지 다 합쳐가지고 1000만 원을 넘게 내요. 근데 거기가 그 코로나 전에는 장사 엄청 잘 됐었거든요. 뭐 주말 매출 같은 경우가 뭐 거의 뭐 1,500에서 2천만 원씩 주말 매출이 나올 정도로 이틀 동안 금토일 이럴 때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되는 거죠. 회전율을 엄청나게 좋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이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가게도 문을 닫았어요. 그분이 이제 이태원에서 가게 많이 할 때는 14개까지 오픈을 했었는데 다 문 닫고 사실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다 정리하고 3개 정도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마저 2개도 정리하고 그나마 본인이 제일 처음에 했던 첫 번째 가게 그것도 이제 이제 지지난주인가 뭐 문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객단가 15,000짜리를 파는 가게에서 한 달에 월세 1,000만 원 낸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제가 볼 땐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창업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가동 시간이 짧고 테이블 회전율이 낮은 업종.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객단가가 낮으면서 테이블 회전도 낮아. 하루에 이제 몇 번 내가 이거 서비스를 하는데 앉아서 먹고 나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실제로 점심 장사 한 번 하고 저녁 장사 한 번 하면 끝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저는 유망 아이템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업종, 이게 이제 유행 타는 업종과 연관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민적 정서나 문화적 환경에 맞지 않는 업종.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환경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술을 파는 업종들인데 이게 이제 요즘에 그 뭐 동네에도 그런 이제 와인바, 뭐 위스키바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이런 것들이 그 사실 정서적으로 별로 사실 맞지 않죠. 이제 그게 이제 특정하게 그런 게 되는 동네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굉장히 후퇴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법규에 저촉되는 업종 있죠.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곳이 학교랑 가까운지, 그 다음에 또 뭐 특정한 어떤 것들 때문에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번 그런 거 설명드릴 텐데 창업할 때 외식업 창업하거나 카페 창업할 때 그 검토해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이제 내가 창업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추가 공사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하다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문화 경제적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종.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아까 이제 국민 정서랑 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나 시설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업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이 임대료도 높은데 시설 비용도 많이 들어가. 그러면 이게 결국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따지고 이제 그 업종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최종 아이템을 결정하기 위한 10개명.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했던 얘기들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망 아이템은
이제 꼭 곧 시장에서 쇠락하는 아이템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 분명히 이제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적성 경험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누가 잘 된다 이런 창업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창업 아이템은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시장 상황도 충분히 정확히 판단을 하기 위해 시장 정보도 많이 얻고 여러 가지 신중하게 여러 가지들 따져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 업종과 아이템이 장기적으로 좀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따져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조급하게 결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민감한 창업 아이템과 미확인된 사업 아이템 경계해라. 예,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자, 시장 조사부터 사업 계획의 단계를 이제 꼼꼼하게 밟아서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자, 아이템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예. 분명히 이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템 자체가 잘 되는데 이게 쇠퇴기에 있는 아이템이야.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전통적인 아이템 무시하지 마라. 예. 왜냐하면 오히려 전통적인 아이템들이 가장 오래가는 아이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자, 김밥, 분식점 수십 년째 이 아이템은 후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어떤 컨셉의 뭔가 음식점들이 나옵니다. 근데 소비가 가장 많은 아이템이에요. 네. 그리고 뭐 김치찌개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 김치찌개 하나만 가지고도 강남역에서 장사 엄청 잘 되는 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과거에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뭐 냉면집, 설렁탕집, 뭐 이런 것들을 뭐 콩나물국밥집 이런 것들이 다 오래된 전통적인 아이템이지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잘만 하면 유망한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거죠. 예. 자, 하이테크보다 최신 아이템보다는 소비자의 감성 아이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뭐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막 투자하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VR 이 굉장히 사실 훅 따라올랐다가 예? 한 번에 확 망가진 거죠. 이 VR 뭔지 아시죠? 예, 이게 눈에다 쓰고 하는 거 그거 강남역에 막 몇 개 생겼었어요. 다 망했어요, 전부 다. 예. 그 다음에 이 소비자의 감성 아이템 결국은 이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감성적인 것들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이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고 성공하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20, 30대의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성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현혹당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이거 괜찮다더라.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반드시 창업 전에는 해당 업종과 아이템에서의 어떤 경험 쌓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할 때는 결국 그 시장도 잘 알고 그 아이템의 속살까지 잘 알고 창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